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상자산 이슈 점검. 2023년 새로운 기회 열릴까?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비썸 리서치 이미선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요새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서 화제가 된 이슈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 여기서 미국 내 스테이킹, 요 금지 규제를 하게 돼서 떠들썩한데, 네. 그런데 뭐 사실 이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네.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스테이킹의 개념부터 해서 이 규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좀 풀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은 이제 블록체인 중에서는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여러 컴퓨터 노드들이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동일한 데이터들을 똑같이 이제 저장을 하고 또 새로운 거래가 일어나면 하나의 블록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 후에 다른 노드들이 동일하게 저장을 하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네트워킹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보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블록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내역들을 확인해서 저장을 하는 이 새 블록을 형성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POW 방식과 POS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POW를 따르고 있고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은 이제 두 번째 POS라는 지분 증명 방식에서 그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POS 네트워킹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것이 되고요. 이제 이 스테이킹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일정 어떤 디지털 자산을 그 네트워킹 안에다가 이제 예치를 해두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안에 넣고 이제 인출하지 않은 채 두게 되는데 그 어떤 예치를 한 만큼 지분만큼 내가 어떤 새로운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주식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더 높은 어떤 참여를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권리를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POS에서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이제 스테이킹을 해두냐, 그러니까 예치를 해두냐에 따라서 이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이제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바뀌면서 32개의 이더리움을 이제 예치를 해두면은 어떤 이 노드 활동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스테이킹을 이제 32개의 스테이킹을 이제 맡기게 되는데, 이게 개인이 집에서 뭔가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이것을 참여를 하는 거는 방법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거래소들이나 이런 어떤 다른 서비스 업체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대신해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켄 거래소에서도 네. 이제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열었었고, 그래서 대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개를 맡길 수도 있고 두 개를 맡길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개의 어떤 이더를 이제 거래소 안에다 예치를 해두면 네. 대신 이것을 이제 어떤 대표의 자격으로서 그 거래소가 이제 스팅에 참여를 했던 것이거든요. 중간에 그 매개 역할을 좀 해왔던 거군요. 네. 거래소 쪽에서.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SEC가 제재를 가했던 포인트는 예. 이 어떤 스테이킹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거래소가 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때 네. 이제 충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아, 스테이킹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네. 게 아니고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 스테이킹으로 돌아가는 어떤 관련된 코인들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래소가 네.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라고 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SEC에서 이것을 어떤 증권을 판매한 혐의라고 본 근거는 네. 그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하위 테스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하위 테스트는 이제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증권법을 형성했던 기반이 되는 어떤 기준인데요. 예. 이 하위 테스트 기준에 따르면은 증권으로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기대 수익이 기대가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경영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 기대가 되면 네. 우리 이게 어떤 주식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 예, 같은 예, 거.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증권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크라켄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모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아서 마케팅을 해서 광고를 해서 이것을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모은 것을 스테이킹을 해서 이 맡기게 되면
개인이 맡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량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공동의 사업을 영위했고 그다음에 예.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기대 수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권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EC에 미리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혐의를 씌운 것이에요.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 그 법 안에 지금 들어와야 되고 규제를 받아야 된다. 네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테이킹을 이제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맡겼을 때 이게 100% 스테이킹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고소장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예, 이거는 이제 FTX 때 문제의 핵심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단순히 그냥 대행만 해준 거면 이제 100%다 스테이킹을 했으면은 뭐 이제 그 이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 이제 고객들을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스테이킹을 했고 네. 그런데 거래소는 그 중에 100%를 다 스테이킹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거래소가 자체적인 운영을 했을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아, 예. 그걸 예. 확인할 수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SEC에서는 그 가능성을 보고서 지금 고소를 했고요. 사실 그 FTX 때도 그때 들어왔던 거를 뭐 사적 고지 없이 다른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들이 제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스테이킹 서비스를 할 때 이와 관련된 수수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크라켄이 얻게 되는 이익의 범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러한 방법이나 또는 100% 다 운용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 여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고소장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좀 됐었군요. SEC 측에서 미국 내 스테이킹이 금지를 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지금 그 코인을 예치를 해둘 때 넣어두게 되면 내가 넣어둔 만큼 그만큼 보상을 더 받는다든지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테이킹이라는 시스템, 이 메커니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대행을 해주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래소에 대해서 지적이 좀 들어갔다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 하나 크라켄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코인을 모아서 스테이킹을 대신 해주는 것, 여기 자체가 증권성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받아놨던 것들을 전부 100%다 스테이킹 해줬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진짜 100%다 한 게 맞느냐, 이게 불확실하다라는 이런 지적까지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 역시 많이들 논란이 됐었던 FTX 사태가 약간은 좀 떠오르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악영향이 있기도 했네요. 자, 이런 점을 자세히 살펴드렸고요. SEC 이야기가 지금 나온 김에 뭐 이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암호화폐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이야기가 있죠. 네. 이것도 사실 SEC에서 리플을 뭐 증권으로 좀 간주를 하게 되면서 증권법상 규제에 따르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세도자님, 이 얘기도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지금 리플하고 SEC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약식 소송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서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빠르면은 3월 말 중에 이 판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플 소송 결과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SEC에서는 이 XRP 리플 발행에 대해서도 이것을 이제 증권으로 보면서 미등록 증권을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 회사가 이것을 발행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소송입니다. 예. 이제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플이 승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패소하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확신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분위기들을 보면 지금 SEC가 지금 이번에 크라켄에 대해서도 증권성 여부를 따지면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이게 또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갈 거고 일반적으로 SEC가 소송을 걸게 되면 SEC가 소송을 걸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승소를 한 케이스는 거의 찾기 어렵고 네. 대부분 거액의 벌금을 내고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리플처럼 이렇게 길게 그나마 가는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은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일단 이번에 지금 SEC 같은 경우에는 이번 크라켄에 대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바이낸스라는 이제 초대형 가장 큰 글로벌 네. 거래소에 대해서도 그 바이낸스 회사가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증권법을 위반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소를 했거든요. 요즘에 SEC 정말 강하게 때리네요. 네, 거의 연초부터 네. 굉장히 여러 소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SDC라는 서클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분이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테더가 가장 크고 이제 네. 그 다음에 많이 이용이 되는 게 USDC 그리고 BUSD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렇죠. SEC가 계속 이렇게 수사망을 좀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리플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리플이 이제 승소를 뭐 하게 된다면 이제 알트코인 전체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패소를 이제 할 경우도 저희가 생각해 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패소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뉴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뭐 대형 악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전개되는 것들을 봤을 때 SEC에서 증권성 여부를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사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일부 이러한 것들을 가격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양쪽 가능성들에 대해서 모두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EC가 정말 요즘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도권 안으로 품으려는 그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규제를 좀 강하게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소송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의 소송이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조만간은 일단락 될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를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미리 확신해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승소하면 뭐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패소의 가능성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앞서 저희가 첫 질문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SEC의 스테이킹 관련된 규제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SEC가 워낙에 또 강도 있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 열어놓되 다만 패소를 하게 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을 미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같이 읽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밖에 좀 해외 사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결제 합법화 요 관련된 소식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사례들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러시아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가 올해 가상자산 이용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게 결제 수단으로 합법화되어 있진 않지만 네. 이미 암암리에 그냥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이것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뭐 소매 상점들을 중심으로 많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이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브라질 내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브라질 기업들도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브라질 은행들도 이 가상자산을 상당 부분 좀 갖고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네. 또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면 그거를 어딘가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탁과 관련된 서비스도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브라질에서 지금 이렇게 기대가 있는 이유는 이제 작년에 하나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 법안 안의 내용들을 보면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해서 브라질에서 하려면은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되고 이거랑 관련돼서는 뭐 어떤 뭐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뭐 벌금을 물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거는 가상자산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릴 때 네. 이것을 페이먼트라는 지불 수단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브라질 내부에서도 이것이 결제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갖게 됐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지금 이제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브라질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직전에 그 선으로 된 차트에서 네. 기업들이 현재 한 4만에서 5만 개 정도의 기업들이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2022년 초랑 비교해서 보면은 뭐 거의 뭐 4배 이상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가파르게 고개를 들고 있네요. 네, 이게 이렇게 이제 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기업과 개인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개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만 명 정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 브라질 연방 세무부에서 집계한 통계인데 이게 공식 통계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래요? 실제로는 사실 여기에 잡히지 않은 숫자가 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냥 집계를 하면서 뭔가 누락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미 기업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브라질에서 세금 납부에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납부하는 걸 허용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이제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네네.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이제 러시아 은행들이 다 제한이 된 상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무역 결제를 할 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허용하는 방안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고요. 약간 대체 수단 성격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 정도에 아마 이게 정식으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준비했던 그림 중에서 네. 지금 러시아가 이제 수출을 국가별로 하고 있는 그 차트를 한번 이제 보면 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네,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러시아에서 이제 EU 국가로 수출이 된 그 부분이고요. 네.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광물 자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광물 자원 제외한 어떤 물품에 대한 수출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22년 2월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이후의 변화를 좀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으로의 수출 많이 늘었고 왜냐하면 미국이랑 유럽으로 나가는 게 많이 줄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체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위에 보이는 인도 쪽 많이 늘어난 게 보일 거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가장 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터키 쪽으로의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터키랑 중국 그리고 인도와의 어떤 무역들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들과 점점 어떤 교역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점점 어떤 교역 관계가 좀 느슨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나라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만들자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를 결제 수단에서 사실 배제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적어도 이 나라 어떤 이 무역을 하는 자기네 블록 안에서는 예.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도 일단 그 국내적으로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채굴해서 이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는 이런 것도 현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역결제 수단에서 가상자산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의 결제에 있어서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러시아랑 교역을 하고 있는 이런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결제 대금이 오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러시아만의 이슈가 아니라 그 교역 상대국 안에서도 가상자산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라질과 러시아의 사례를 아주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브라질, 러시아 인구 굉장히 많고 시장 상당히 큰 곳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결제 합법화에 대한 움직임 정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비단 이 국가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닙니다. 같이 교역을 하는 상대국과도 이렇게 가상자산으로 결제되는 내용들, 이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힌트까지 좀 얻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 주변국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일본이나 중국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까지도 사실 가상자산 쪽으로 태세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뭐 네.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뭐 정책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센터장님 국내 정책 추진도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이제 웹3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 웹3 정책 추진실 뭐 이런 거를 설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상자산 발행하는 기업이 자기네가 이제 발행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원래는 이제 회계 연도 말이 됐을 때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뀐 법에 따르면은 이거를 매도한 시점에서 이익이 났을 때만 그것을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때 어떤 생겼던 불이익을 일본 기업들이 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올해 4월부터 일본에선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회계 연도가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들이 시작이 되고 간접적으로 국내 뭐 정책 논의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후 국가에서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어떤 가상화폐 거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 채굴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뭔가 이거를 국영화시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위안화를 기반으로 해서 CBDC를 발행을 한다거나 또 이번에 국영 FTX 거래소로 설립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중국 문화관광부 소속 안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NFT를 가지고서 어떤 문화산업과 연결을 시켜서 국가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둘 다 고려를 해보면은 예. 일단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입법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내용들을 먼저 집어넣자. 그렇죠, 그렇죠. 라는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보호제도 우선 마련하고 나서 이후에 글로벌 기준을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 이제 미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나 그다음에 리플 이후에 조금 더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될 뭐 증권성 판단 여부 이런 것들이 국내 규제에 어떤 영향을 중요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입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 못지않게 국내에도 좀 내실 있는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네. 그 입법의 속도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전체 플레이어들을 아우르면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정을 하고 입법화를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변국 우리 일본과 뭐 중국의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 정책 추진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역시 또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금리 얘기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장 뭐 뒤흔들었던 금리 인상인데 올해도 뭐 영향이 얼마나 클지 자세히 좀 언급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1월 CPI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제 6.4% 전년 대비 나왔고요. 시장 예상을 약간 상회하는 숫자였는데 그러니까 기대만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이 조금 앞서서 기대를 했던 거는 지금 4.75까지 현재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뭐 5%까지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었고 뭐 5% 정도면 끝날 것 같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연준에서 점도표로 이렇게 제시를 했던 5.25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인상이 돼서 멈출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번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5.25까지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FOMC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이제 3월 FOMC랑 5월 FOMC가 돼서
저희는 베이스로 생각을 하는 거는 5월에 5.25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는 예.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쯤 종료를 했는지 과거의 모든 인상 사이클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말하는 4.75% 이런 것들은 이제 명목의 금리이고요. 네. 여기서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감안한 것이 이제 실질금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4.75라는 이 현재 명목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 현재 6% 부분을 빼면 이제 마이너스 1.7% 정도가 현재 미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됩니다. 사실 마이너스 실질금리인 경우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적어도 0에서 플러스 1.5%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때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었거든요. 적어도 플러스로 돌아와야 된다, 네, 실질이.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6에서 적어도 5% 정도까지는 둔화가 돼야 되고, 네. 지금 금리를 5.25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 0.25%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만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이 종료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5% 정도까지 둔화되는 시점을 2분기로 보고 있어요. 네. 미국 물가가 2% 이제 2분기 정도에는 5% 정도까지 저희가 둔화된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3~4% 정도까지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 미국 기준금리를 5.25 정도까지 인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질 기준금리의 플러스 폭은 점점 커지는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아마 그 시점쯤에서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상자산 시장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리 인하가 가장 확실한 어떤 가격 상승의 드라이버가 되지만, 그렇죠. 사실상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에 상당 수개월 정도 동결을 하다가 인하로 가는 수순인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서 이미 시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하나 또 봐야 될 게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3번 반감기 있었고, 바로 내년에 2024년입니다. 네 번째 반감기가 돌아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항상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4년마다 반감기 있을 때마다 네. 가격이 이제 그 전에 1년 전이나 1년 반 전부터 많이 이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이 이제 2024년이기 때문에 2023년 중에는 그러한 어떤 상승세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을 어떤 요소들이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프라이싱을 했던 어떤 플랜 B라는 이름을 쓴 트위터리안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나온 숫자가 나오게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워낙 지금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은 사실상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재 같은 공급이 한정돼 있는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산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할 때 이러한 이 사람이 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반감기 같은 경우는 신규로 발행되는 게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가격은 그렇게 줄어들 때마다 단계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걸 기본 가정을 깔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흘러왔던 흐름을 보면 지금 오렌지 색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대체적으로 다 잘 맞아왔다가 이 모델대로 가다가 2022년부터 지금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모델의 추정치하고 괴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괴리가 많이 커진 이유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펀더멘털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2022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서 유동성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어떤 가상자산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가 시중에 맞냐 적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네네. 크립토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맞냐 적냐를 가지고 크립토 시장 유동성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별로 안 좋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원래 모델의 추정치보다 많이 하회하는 가격 흐름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앞으로 그럼 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저희가 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4%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전제를 하고, 네. 스테이블 코인 이제 시가총액은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는 뭐 대략 지금 뭐 3만 달러 내외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네. 이제 그냥 모델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 가격대로 간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어떤 현재의 가격 대비해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전제가, 기본 전제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상한 경로대로 뭐 이제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발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는 시점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명확화되고 이것이 클리어해진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그럼 이제부터 다시 이 모든 조건 지켜서 발행을 재개해라 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가 사실상 크립토 시장에서 유동성도 회복되면서 가상자산의 가격도 회복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감기 관련된 가격 상승 기대감, 요 얘기도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상자산 투자, 이 밖에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 당분간 뭐가 있는지도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일단 3월에는 네. 이제 리플 소송 결과 나오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복스 일본 거래소가 이제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부분은 물량을 다시 찾아서 이걸 지금 이제 돌려주는 그 작업들이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비트코인 반이 좀 묶여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4만 개 정도의 BTC 보상 물량이 전달이 되고 나면 아마 순차적으로 이 부분이 매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월에는 그러한 이슈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하이 업그레이드 일정이 3월에 예정되어 있고, 네.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 스테이킹으로 맡겨놨던 이더를 인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매도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4월에는 이제 일본의 회계연도 시작되는 시점인데, 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부분이 완화된 법안이 일본 이제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이더리움의 칸쿤 업그레이드라는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데, 예. 이 부분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어떤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 주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에는 이제 브라질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관련해서 뭐 라이센스를 의무화하고 또 지불수단으로 또 정식으로 허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발효가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올해도 주식 가상자산 시장 동조가 진행될지 올 한 해 가상자산 전망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네. 네, 일단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 여건도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FTX 파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슈들이 이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연준의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뭐 저희의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상반기 중에 아마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뭐 주식이나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에서의 어떤 과세 부담 완화하는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러시아나 브라질에서의 가상자산 이용 확대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SEC에서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뭐 이런 움직임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명확해진 이후가 아마 시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비성경제연구소 이미선 센터장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이렇게 가상자산 관련된 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살펴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